안녕하세요. 암과 마지막 전쟁을 치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오랜 투병 생활을 하다 보니 내 삶을 좀먹는 건 무서운 줄 모르고 퍼지는 암세포가 아니라 내 주변에서 걱정을 가장한 괄시와 내가 아프다는 걸 이용하려 드는 사람들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군요. 노먼 커즌스의 명언으로 질병이 심각할수록 맞서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이 가진 모든 영적, 감정적, 지성적, 유기적인 자원을 동원하여 싸워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서글프게도 질병을 이겨내는 데는 노력뿐만이 아니라 기하학적인 확률의 운도 작용을 하기에 더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다행인 건 질병이 아닌 내 삶을 좀먹는 암덩어리와 같은 존재들은 운이 아니라 내 의지만으로도 제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공기도 좋고 인심도 좋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나고 자란 저는 고등학교 때 미용대학 입시 준비를 위해 농사를 짓는 부모님 곁을 떠나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미용 입시 전문 학원에 다니기 위해 서울에 사시는 이모님 댁에서 고등학교 마지막 1년을 가족과 떨어져서 지냈어요. 물론 이모님께서 많이 챙겨주셨지만 부모님 곁에서 보살핌을 받으면서 입시 준비하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저는 장녀이기도 했고 늘 혼자서 뭐든 먼저 하기 때문에 타지에서 버틸 수는 있었지만 종종 지독한 향수병을 앓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외로움도 제게는 사치였어요. 제가 태어난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학원을 다니고 집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대학을 나와도 됐지만 굳이 서울을 택한 목표가 있었거든요. 미용 전문 대학을 나와서 자격증을 따고 서울에서 큰 규모의 샵에서 경력을 쌓고 30의 나이에 제 개인 샵을 차리고 싶었어요. 그 꿈을 위해 제 타지살이는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이었고 예상보다 1년 정도 늦기는 했지만 저는 31라는 나이에 번듯한 제 미용실을 차릴 수 있었네요. 처음에는 저 혼자 시작했던 작은 미용실이 어느새 매니저 1명과 직원 2명을 거느리는 미용실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듣고 싶었던 원장님 소리를 원 없이 들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천국에서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낄 새도 없이 타지에서 11년 동안 산 제게 외로움이 찾아왔어요. 주말이면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을 만나러 가거나 다른 지역에 사는 여동생을 만나고 오는 것도 한두 번이었죠. 왜 그 해에는 그렇게 참기가 어려웠는지 저는 몇 년 동안 임시 휴업하고 있었던 연애 사업의 문을 열고 소개팅을 받아보기로 했어요. 지금도 가끔씩 그때 그 외로움을 그냥 홀로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이겨냈다면 지금 제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고 생각을 하곤 해요. 외로움에 져버린 저는 몇 년 전 같은 미용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친구 중 하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본인 남자친구의 친구를 제게 소개시켜줬고요. 자리에 나온 사람은 친구에게 전해 듣기로는 이삿짐 센터를 지인과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재윤 씨는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더 피부가 까만 것 같아요. 되게 골고루 잘 태우셨네요. 아, 지난 여름에 예약이 많아서 몇 달 동안 하루 종일 밖에서 일했거든요. 이름만 번지르르하게 공동대표지 밖에서 막 일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구나. 진짜 힘드시겠다. 그래도 운동이 많이 되나 봐요. 되게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확실히 일 시작하고 따로 운동을 안 다녀도 되더라고요. 그만큼 힘들긴 해도 그나마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일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아, 저도 저지만 지민 씨도 미용실 원장님이셔서 그런지 스타일이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작년에 개인 매장 열었다고 하셨죠? 진짜 대단하시네요. 저와 동갑의 나이인 남자는 본인만의 직업적인 철학과 자부심, 또 현실 감각까지 갖추고 있더라고요. 저희 둘 다 목표를 갖고 자수성가한 노력파이기에 통하는 것도 많고 공감되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런 공통점뿐만이 아니라 제가 남자와 연애까지 시작하게 된 계기는 바로 굉장히 남자답게 생긴 얼굴과는 다르게 여자의 마음을
아주 잘 안다는 거였어요. 남자와 막 만나기 시작했을 때쯤 제 생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알아가고 있는데 생일이라고 서로 선물을 바라고 선물을 줄 생각을 하긴 좀 그렇잖아요. 선물은 좀 부담스럽고 그냥 만나서 밥이나 먹자라고 했는데 남자는 분위기 좋은 파인 다이닝에서 제게 선물이라며 꽃다발과 함께 팔찌를 내밀었습니다. 어? 안 줘도 되는데 뭐 이런 걸 준비했어. 그래도 생일에는 사람이 나도 모르게 좀 기대하게 되잖아. 말은 그렇게 나가도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지. 그래도 지민이 너 부담 안 가게 적당한 걸로 골랐어. 다음 생일에는 더 좋은 거 해줄게. 우리 엄마가 그러셨어. 말은 꼭 됐다, 귀찮다 하셔도 그 말 고지고대로 믿으면 피 본다니까. 파악하기 어려운 엄마 덕분에 내가 여신 파악하는데 도가 튼 거지. 제가 알기로는 남자는 형제만 셋인데 어떻게 이렇게 여자 마음을 잘 알까 했거든요. 다 어머니 덕분이었던 거죠. 그렇게 저희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갔고 1년 3개월 정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결혼 전에 상견례 장소를 의논하면서 인원을 정할 때 제가 당연히 남편의 형제를 수까지 셌거든요. 지영이도 시간 된다고 해서 참석하기로 했어. 아주버님이랑 도련님도 참석하는 거지? 아니, 형이랑 영훈이는 뭐다. 영훈이는 바쁘다고 그랬고 형도 아마 바쁠 거야. 아니, 사실 형이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부모님이랑 사이가 좀 그래. 나나 영훈이하고도 그렇고. 아, 3월이었나? 이혼하셨다고 했지? 근데 왜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 이혼을 반대하셨어? 아니, 별로 말도 안 보태셨어. 형 혼자 서운하다, 억울하다 한 거야. 나도 형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 결혼식에도 안 올지도 몰라. 시댁에도 제가 모르는 갈등이 있구나 싶었어요. 가정마다 저마다의 문제는 있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남편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이혼을 한 아주버님이 스트레스와 히스테리를 가족에게 푸나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남편에게만 전해들었던 아주버님을 드디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시아버지의 생신날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부부와 도련님 이렇게 셋이서 시댁에 가서 다 같이 시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보고 요리를 포장해 와서 먹을 거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도착하고 얼마 안 지나서 처음 보는 사람이 시댁으로 성큼성큼 들어오는 겁니다. 어렴풋이 남편의 닮은 얼굴을 보고 알 수 있었죠. 바로 얼마 전 이혼한 아주버님이라는 걸 말입니다. 허, 동생 결혼식도 안 온 애가 아버지 생신은 챙기겠다고 왔니? 효심 한번 지극하구나. 그래도 아버지 생신인데 장남이 와야죠. 아, 안녕하세요. 재수 씨, 최석훈입니다. 재훈이 형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휴, 네가 기어이 결혼을 했구나. 내 꼴을 보고도. 순간 뭐지 싶었습니다. 제게 안 들리게 작게 말한 것 같지만 아주버님이 남편 곁을 지나면서 한 말이 제 귓가를 스쳤어요. 그저 이혼 경력이 있는 형을 보고도 결혼의 환상이 안 깨졌냐는 타박이었을까요? 아니면 저만 모르는 다른 이야기가 있는 걸까요? 그때 따져 물을 수도 없고 형제끼리 문제인가 싶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신경을 안 쓸 수 없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식사를 할 때 시어머니 옆에 앉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맞은편에 앉은 아주버님이 식사 내내 한마디도 없고 음식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저와 시어머니를 보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옆에서 앞으로 달라는 반찬 드리고 국 좀 더 퍼오라고 하셔서 퍼왔는데 그때마다 아주버님이 한숨을 크게 푹 쉬거나 헛웃음을 치기도 했어요. 내 착각인가? 아니면 설마 나를 보고 저러는 건가 싶어서 점점 불편해질 때쯤 시어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예, 너 물 좀 떠와라. 미적지근한 거 말고 얼음 넣어서. 아, 네, 어머님. 아휴, 아직도 그 버릇 못 고치셨네요. 큰 며느리 피 말려서 내쫓더니
이제 새로 들어온 둘째 며느리도 똑같은 수순 밟으시려고요? 저는 물을 가져오려다 말고 굉장히 어정쩡한 자세로 굳었습니다. 아주버니께서 불현듯 시어머니께 시비를 걸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시어머니는 황당하다는 듯이 되물었고 아주버님은 속을 삭히는 사람처럼 마른 침을 삼키고 적막한 분위기에서 다시 입을 열었어요. 혜원이 친정 있는 지방으로 옮긴대요. 연우 데리고요. 어머니 때문에 저랑 이혼하고 제 딸 데리고 지방으로 가버린다고 했다고요. 그게 어쨌다고 나한테 그래. 내가 걔한테 지방으로 가라고 협박이라도 했든 내가 이혼하라고 했어. 그 사람 서울에서 살다가 다시 어머니 마주칠까 겁나서 가는 거래요. 재수없게 마주쳤다가 또 무슨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니까 저리 무서워서 중이 떠난다 이거죠. 형,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엄마가 뭘 어쨌다고. 너는 입 다물어 이 답답한 자식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공범이야 공범. 어머니가 혜원이 괴롭힐 때마다 가만히 보고만 있었던 공범이라고. 아주버님은 갑자기 들고 있던 젓가락을 바닥으로 내팽겨 쳤고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돼지국밥집을 운영하시거든요. 몇십 년 동안 칼 잡고 두툼한 돼지고기를 썰어온 경력이 모두 팔뚝에 남아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풍채가 좋으셨어요. 솔직히 간혹 가다가 큰 전문가용 칼 들고 계시면 등골이 서늘하기도 했거든요. 인상도 좀 무서운 편이셨고요. 근데 그런 시어머니는 정말 있는 힘껏 본인에게 사과하고 이혼한 전 아내에게도 사과하라고 따지는 아주버님을 내리 찍듯 때리셨어요. 당장 나가라고. 왜 네 이혼을 내 탓으로 돌리냐. 걔가 정신머리가 썩어 빠져서 지 시애미 탓한 걸 너는 믿냐라고 하면서 때리고 밀어서 현관문 밖으로 내보내셨죠. 진짜 제가 다 아플 정도로 퍽퍽 소리가 나는데 그렇게 맞는 와중에도 아주버님은 현관문을 다 나가기 전에 저를 가리키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남편과 함께 아예 밖으로 밀어버려서 왜 저를 가리켰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과거가 시댁에 있었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남편은 그날 집에 와서 진지하게 제게 해명을 했어요. 사실 형이 이혼 원인을 엄마 탓으로 돌리는 이유가 예전 형수님 때문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형수님이 좀 예민했어. 우리 엄마 성격이 세기도 한데 여보도 봐서 알 거야. 말투만 세고 목소리만 크지 나쁜 분은 아니거든. 근데 형수님은 어머니가 무슨 말만 해도 좀 못 견뎌했다고 해야 하나? 아니, 가족들끼리 매년 때 되면 얼굴 보고 연락도 하고 도움 필요하면 서로 돕고 하는 거잖아. 형수님이 외동딸이어서 그런지 영 가족들하고 어울리는 걸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더라고. 근데 솔직히 이것도 다 핑계지. 내가 보기에는 그냥 형이랑 둘 문제로 이혼하는 건데 괜히 엄마 탓, 우리 가족 탓하는 거야. 인정하기 싫겠지. 본인 문제 때문에 이혼했다고. 형이 술 문제가 좀 있거든. 중독 수준은 아닌데 술 먹으면 연락 두절에 필름도 끊기고 일주일에 대여섯 번은 술 먹어서 형수님이 나한테 전화도 많이 하셨어. 오늘 창피한 모습 보여서 너무 부끄럽다. 남편은 원래 아주버님이 이혼하고 힘들어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아주버님 편을 들어줬지만 점점 선을 넘어서 이제는 시어머니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시어머니는 딱히 잘못한 게 없다고 말이죠. 이후에도 아주버님이 명절에 또 시댁에 술 마시고 와서 제사상 다 없고 또 시어머니 식당에까지 만취 한 채 가서 난동을 부렸다는 얘기를 듣고 남편의 말에 신빙성이 생겼어요.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 이후로 아주버님은 완전히 가족 내에서 퇴출이 되다시피 했고 아주버님도 아쉬울 것 없다며 연을 끊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 마음을 안정시켰던 남편의 말들이 전부 말뿐인 헛개비인 걸 알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솔직히 성격적으로 쉬운 상대는 아니긴 했어요. 일단 외모 지적도 심하셨고 고정적으로 저를 부를 때 야, 너, 걔, 쟤 라고 부르셨고
다정함은 정말 1%도 없으셨거든요. 아들에게 베풀 다정함만 있고 남의 집 딸인 며느리에게는 한 톨도 없는 분이었죠. 제가 결혼 후 딸을 낳았을 때도 진짜 아직까지 이가 부득부득 갈리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막 출산을 하고 입원해서 진짜 사랑꼴이 아닐 때 기어코 시어머니께서 찾아오셨어요. 남편에게는 내 상태가 많이 안 좋고 아무래도 불편하다고 제 뜻을 전했는데 근데 남편은 제대로 그 뜻을 전하지 않았는지 시어머니가 아침부터 음식 냄새가 스멀스멀 빠져나오는 3단 도시락 2개를 들고 병실로 들어오셨죠. 어머님 오셨어요. 저 아직 소화도 안 돼서 일반식 못 먹는데 뭘 그렇게 챙겨 오셨어요. 너 원래 병원에서 주는 것만 먹어야 하지 않니? 이거 재훈이 먹일 거야. 얘도 너 애 낳는 거 지켜보느라 제대로 못 먹었잖아. 아, 역시 우리 엄마밖에 없어. 나 진짜 속에서 쓴물 올라오고 있었는데 우리 김 여사 어떻게 알고 오셨대? 쓴물은 남편이 아니라 제 속에서 끌어 넘쳤습니다. 진통제를 몇 방이나 맞아서 속도 울렁거리는데 음식을 가져온 시어머니와 그걸 또 좋다고 박수치는 남편. 옆에 있던 저희 어머니께서도 표정이 굳더니 웃고는 계셨지만 싸늘하게 한 소리 하셨어요. 그래도 환자 있는 병실인데 음식 냄새 풍기는 건 아니죠. 최서방, 배고프면 사부인 모시고 휴게실 가서 먹어. 그건 그렇고 우리 최서방 참 속도 좋다. 아내가 이렇게 피골이 상접한데 입맛도 돌고. 저희 어머니의 한마디 덕분에 저는 역한 음식 냄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지만 눈치 없고 이기적인 모자의 행동에 짜증이 난 제 속은 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시어머니와 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남편과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무슨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남편도 종종 눈치가 어디로 날아가긴 했지만 대부분 그 사이에서 강약 조절을 잘 했고요. 근데 결혼하고 넉 달 정도 지났을 때 그런 제 생각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시어머니께서 제가 하는 샵을 보고 간 적이 있으세요. 제 샵을 보고 와서 직원들이나 배치한 자리에 비해서 널래 깔끔하게 잘 해놨다 라고 하셨죠. 근데 그렇게 왔다 가시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저를 시댁으로 불러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야, 너는 네 가게에서 뭐 속눈썹 연장이나 펌이나 그런 시술은 안 하니? 눈썹 문신도 그렇고. 네? 아, 네, 저는 안 해요. 그것도 다 전문적으로 배운 전문가들이 따로 있고 자리를 나누고 사람 고용해서 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왜요, 어머님? 내가 아는 여편네 중에 그걸 기가 막히게 하는 여자가 있어. 아, 그리고 눈, 아이라인 문신이랑. 근데 이번에 임대료가 치솟아서 가게를 뺐대요. 근데 내가 네 얘기를 하니까 요새는 미용실이랑 그런 시술을 같이 하는 것도 있다는데 내가 네 가게 보니까 너무 넓더라, 너무 넓어. 너 그거 장사 잘 돼서 옆에 가게까지 터서 확장한 거라며. 너무 자리 낭비 같지 않니? 그냥 여 한 칸 정도 자리 마련해 두고 그 여자 고용해서 부수입 내는 건 어떻겠니? 거기 샴푸해 주는데 옆에 거기가 좋겠는데. 솔직히 좀 황당했네요. 뭘 모르셔서 그냥 해보라는 소리가 아니라 아예 자리까지 지정해서 본인 지인에게 한 자리 주라고 하시는데 좀 불쾌하기도 했고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최대한 예의 바르게 거절했고 그때는 시어머니께서도 이해를 하신 줄 알았어요. 며칠 뒤에 처음 보는 얼굴의 아주머니가 제 샵에 들어오기까지는 그런 줄 알았네요. 저는 손님인 줄 알고 인사를 하고 혹시 예약을 하셨냐고 물었는데 아주머님은 세상 해맑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순영 언니 며느리죠? 둘째 며느리. 우리 얼굴 한번 봤는데 결혼식 날 나도 갔었거든.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어머니께 소개받으시고 머리하러 오셨어요? 아니, 소개받은 거 맞는데 머리하러 온 건 아니에요. 순영 언니가 말했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나 오늘 면접 보러 왔어요. 근데 내 자리는 어디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머리를 한 대 콱 맞은 것처럼 어질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제가 그날 거절했던 걸 혼자 속으로 또 거절을 하시고 속눈썹 연장 및 펌과 눈썹 문신을 시술하는 아주머니를 제 샵으로 보내신 거예요. 본인 마음대로 마치 확정이 난 것처럼 말해서 말이죠. 진짜 너무 화가 나서 그 순영 언니한테 속은 거라고 저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하고 보내려고 했는데 이분이 무슨 죄인가요? 다 시어머니가 멋대로 행동해서 피해를 본 분인데 저는 일단 대기하는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대접해드리고 천천히 왜 고용을 할 수 없는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크게 상심하시고 당황하시긴 했지만 이내 알겠다고 설명해줘서 고맙다고 하시고 하셨어요. 진짜 이걸 어떻게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릴까? 이건 내가 화를 내야 하는 건데 하고 고민을 하는데 그런 고민은 다 필요 없다는 듯이 제가 마감을 할 때쯤에 시어머니께서 무섭게 제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야, 너 지숙이 걔 내쫓았니? 자리 못 준다고? 내쫓은 게 아니라 잘 설명드렸어요, 어머님. 제가 못한다고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친구분을 보내신 거예요? 시애미가 보냈으면 그래도 들어주는 척이라도 할 것이지. 그걸 단칼에 거절하니? 지숙이 걔가 얼마나 실망을 했는데. 그러니까 친구분이 실망 안 하시도록 어머님이 제 말을 들으셨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죠. 저는 처음부터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말 안 들었다가 친구분 괜한 발걸음 하게 한 건 제 책임이 아니라 어머님 책임이세요. 친구분께서 실망하셨다면 정말 유감인데 저는 애초에 초장에 말씀드렸어요. 못한다고. 어머님, 다음부터는 제발 제 의견 좀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뒤에 나올 말이 뻔히 예상이 되고 어차피 말을 더 해봤자 도루 우길 것 같아서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더니 이미 시어머니와 전화 통화가 끝난 것 같아 보이는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할 말이 아주 많아 보이는 표정이라서 헛웃음이 다 나왔어요. 어머님하고 통화했어? 뭐라 하시든? 대체 무슨 일이야? 그러게 뭐하러 먼저 그런 얘기를 꺼냈어? 지숙 아줌마 희망 고문하시게. 어머님이 그래? 내가 먼저 제안했다고? 우라통이 터져서 방 안에서 딸이 자고 있다는 것까지 잊었습니다. 저는 진짜 무슨 통곡의 랩을 하는 것처럼 와르르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다 털어놨고 남편은 그새 당혹스러운 얼굴이 돼서 이렇게 중얼거리더라고요. 아, 엄마가 선 넘으셨네. 왜 그러셨냐? 엄마도 장사하는 사람이면서.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할게. 더 이상 이런 일 없도록. 우리 엄마가 지숙 아줌마를 끔찍하게 생각하긴 하셔. 그래서 더 그러셨던 걸 거야. 그래도 엄마가 잘못하셨지. 내가 말 잘할 테니까 화 풀어. 어? 꽤 노선 정리를 잘하고 제 편이 되어주죠. 근데 이것도 정말 찰나였어요. 저희가 결혼하고 4년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지숙의 아주머니 사건 후로 저를 눈의 가시처럼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더 저를 힘들게 하셨거든요. 말도 없이 제가 퇴근하기도 전에 저희 집에 문 따고 들어가셔서 술 먹고 취해서 거실에 대자로 뻗어서 주무시고 계실 때도 있었고요. 제가 손님 머리 해주다가 한 번 시어머니의 전화를 못 받잖아요. 그럼 바로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사람 머리 자르는데 무슨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냐고 괜히 변명하지 말라고 하셔서 그럼 어머님은 국밥에 들어가는 고기 자르다가 전화 오면 그 손으로 바로 받으시냐고 했더니 아무 말 못 하셨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은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이 뭔 줄 아세요? 그래도 제가 시어머니 횡포를 참을 수 있었던 건 언제나 내 편일 것 같은 남편이었는데 남편의 입에서는 아주 질린다는 한숨과 함께 이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근데 너도 진짜 한 번을 안 진다. 아니 조금만 우리 엄마 생각해주고 먼저 배려해주면 안 돼? 뭔 소리야? 이게 이기고 지고 할 얘기야? 아니 내 말은 솔직히 다른 집 며느리는 시댁에 식당 한다고 하면 한 번 가서 도와줘. 먼저 발 벗고 가서 일하는데 너 그런 적도 없잖아. 하, 그럼
다른 집 며느리 데려다가 일하라고 해. 내가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지? 애 키우고 일하느라 진짜 정신이 없는데 내가 어머님 돌발 행동까지 예상해 가면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야? 막말로 우리 엄마가 왜 그러시는데? 네가 우리 엄마 부탁 단칼에 거절해서 그런 거잖아. 순간 설마 싶은 생각에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근데 설마가 사람을 잡다 못해 냅다 집어 던지더라고요. 남편의 입에서는 무엇보다도 듣기 싫은 그 말이 줄줄 흘러나왔어요. 그때 지숙이 아줌마한테 자리 하나 내어줬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어. 우리 엄마 아직도 그 얘기해. 지숙이 아줌마한테 미안하다고. 미안해서 콱 죽어버리고 싶다고. 근데 네가 뭐 살갑기래 뭐해. 그렇게 엄마 부탁 거절해놓고 제대로 사과도 뭣도 없으니까 우리 엄마가 살맛이 나시겠냐고. 진짜 당신까지 이러기냐? 쌍으로 말이 안 통하네. 그게 어떻게 내 책임이야. 어머님께서 설레발 치다가 친구분께나 나한테나 실수하신 거지. 그리고 그렇게 네 엄마가 불쌍하고 안타까우면 네가 지숙이 아주머니 모셔가서 일할 수 있게 자리 들여. 포장이사 한 번에 속눈썹 연장, 눈썹 문신 공짜. 어때? 좋은 마케팅 아니니? 말과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숨이 막히는데 이제 두 명이라니. 결혼 생활 5년 동안 최대 위기였어요. 아니, 다 따지고 보면 제 인생 최대 위기가 그맘때쯤이었어요. 더 끔찍한 걸 말씀해 드릴까요? 시어머니는 그때까지도 제 샵에 지인의 자리를 내준다는 목표를 포기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악성 림프종 2기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도 말이죠. 저는 시어머니나 남편과의 대화 도중 실제로 머리가 핑 돌고 어지러운 증상이 잦았거든요. 그때는 그저 와, 이 인간들이 내가 고혈압으로 쓰러지는 꼴을 봐야 그만하겠다라는 생각만 했어요. 근데 샵에서 일하던 도중 하늘이 노랗게 뜨면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을 때야 그게 두 모자 때문이 아니라 제가 혈액암이어서 그렇게 어지럽고 소화가 안 됐었다는 걸 알게 됐죠. 아니 어쩌면 제 몸에 암세포가 자라나는데 그 두 사람의 책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수술은 불가능했기에 저는 바로 항암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제일 먼저 든 걱정이 아직 유치원도 안 들어간 제 딸과 샵 문제였는데 딸은 동생이 잠깐씩 서울로 올라와서 마찬가지로 저를 돌봐주시기 위해 서울로 오신 어머니와 교대로 봐주기로 했고 샵은 매니저와 직원들이 정말 감동적이게도 저를 기다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잘 치료받고 오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매장을 완벽하게 유지해 놓겠다고 말입니다. 솔직히 매니저에게 이 말을 들었을 때 진짜 많이 울었어요. 인생을 헛산 게 아니라는 기분에 미안하고 또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는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원장 자리를 매니저에게 위임했고 마음 푹 놓고 치료에만 전념하기로 했어요. 남편도 뭐 말로는 걱정된다, 걱정 마라 등등 저를 생각하는 척 했지만 이미 사이가 좀 틀어진 후라서 딱히 그 말의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암이 아니었다면 그때 남편과 갈라섰을 겁니다.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당시에 저는 정말 이러다가 가는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 아팠고 다른 데는 신경을 쓰는 게 불가능했거든요. 그러니 남편과의 미래는 잠시 보류를 해둔 거죠. 진짜 세상에 고통과 나만 남은 것처럼 초기에는 주구장창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데 도저히 저를 가만히 둘 수 없었나 봅니다. 제가 입원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문병을 온 척 안부를 물으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제게 더는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은지 바로 본론을 꺼내시더군요. 그리고 그때 제 머리가 핑 돌고 어지러웠던 건 단순히 빈혈 때문이 아닌 순수하게 분노해서 오는 증상이었어요. 너 미용실은 어쩌냐? 이렇게 있으니 나가서 가위질도 못하고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줘? 잘 해결됐어요. 매니저가 저 투병하는 동안 맡아준다고 했고요. 아이고 똑똑한 척은 다 하더니
아주 순진에 빠졌네. 어떻게 사업장을 남한테 맡기니? 됐고, 너 어차피 아파서 치료에만 집중해야 하는데 남한테 미용실 맡기면 성가시기만 하잖니. 그러니까 이 김에 너 나을 때까지만 지숙이 빌려줘. 알지? 그 속눈썹 많은 애. 어머님은 제가 암 때문에 입원한 모습을 보고도 아직도 그 지숙 아주머니 얘기가 나오세요? 가족은 전데 가만 보면 어머님은 저보다 지숙 아주머니를 더 아끼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너는 또 뭘 그렇게 꼬아서. 그리고 따지면 저한테는 지숙 아주머니도 남이에요. 그렇게 얼굴 2번밖에 안 본 사람보다 제 옆에서 한 번도 문제 일으킨 적 없이 6년을 일해온 매니저한테 맡기는 게 훨씬 마음 놓이죠. 저 절대로 어머님이랑 지숙 아주머니한테 제 매장 빌려줄 생각 없으니까 단념하세요. 제가 좀 약해지고 아프니 쉽게 넘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고 한결같을 수가 있죠? 참, 이것도 재주네요. 시어머니는 제 단호한 말에 얼굴이 시뻘개져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도 빨리 낳고 싶으면 마음 좀 곱게 써. 어? 이라고 말씀하시고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어머님도 지금까지 편찮으신 곳 없이 건강하시잖아요. 어머님을 보면 인성이랑 건강은 별개의 문제인가 봐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시어머니께서는 바로 남편에게 제게 당했다는 걸 알리셨나 봐요. 남편이 그 후로 병원에 안 왔거든요. 어머니나 동생이 제 집에 갔을 때도 남편은 얼굴을 보고도 쌩하니 모른 척 한답니다. 진짜 유치하지 않나요? 그런 인간의 나이가 곧 40이었어요, 40. 남편이 말 그대로 본인 어머니의 꿰매 넘어가 대대적으로 본인이 삐졌다는 걸 광고해도 저는 신경을 써줄 겨를이 1%도 없었습니다. 주먹으로 빠지는 머리카락을 보고 붓는 살을 보면서 제 고통만으로도 힘들었는데 종종 저희 어머니께서 자고 있던 제 뺨이나 손발을 매만지시면서 속으로 우실 때 비교도 못하게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저를 위해서 함께 고통을 분담해주는 가족들과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낳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염원과도 같은 반년이 지났어요. 치료의 진척은 미세하게 있었고 저는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자도 피로는 절대 풀리지 않고 1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짓밟힌 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몸이 아팠어요. 제 몰골이 정말 말이 아니어서 2달 정도 딸도 만나지 못했네요. 딸이 그 당시 저를 보면 너무 놀라할 것 같아서요. 근데 딸을 보고 싶은 마음도 꾹 참는 거로는 모자랐는지 또 제가 있는 병실로 시련이 찾아왔어요. 시어머니께서 또 오셨어요. 그날은 동생이 제 간호를 하려고 온 날이었는데 제가 밖에서 편하게 식사하고 오라고 내보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시간을 알았는지 근데 이상하게 시어머니께서 좀 쭈뼛거리시면서 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게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 소식을 전하셨고요. 영훈이 장가간다. 다음 달이야. 재훈이한테 들었니? 아, 그래요. 아니요, 못 들었어요. 그 사람 요즘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병원에 통 안 오거든요. 연락도 없고. 아무튼 도련님한테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제가 결혼식에 참석은 못할 것 같아서 남편한테 축의금 붙여서 보낼게요. 아니, 지금 축의금이 문제가 아니라 영훈이게 하객이 50명도 안 온 식장에서 결혼하게 생겼어. 결혼한다는 애가 지 아버지가 뭐 공무원이고 저도 아직 전 회사랑 지금 일하는 회사에서 몰려와서 7, 80명은 된다고 하는데 우리 집만 얕보이게 생겼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 역시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일까요? 남편과 7살 차이가 나서 집안의 막둥이인 도련님은 좀 딱 몇 마디만 하면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는 타입이었거든요. 그 당시 30 초반인데 겨우 취업을 했을 정도로 사회 진출도 늦게 했고 좀 외톨이였어요. 시부모님이 막내라고 좀 오냐오냐 하기도 해서 더 그랬을 거예요. 예전에 시댁에 갔다가 시어머니께서 20대 후반인 도련님을
애기라고 칭하는 걸 보고 기겁한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 하객으로 올 직장 동료나 지인들이 부족한 거겠죠. 저는 태연하게 근심이 가득한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뭐 그런 걸로 얕잡아 봐요. 막상 가면 하객수 같은 거 신경 쓸 겨를 없을걸요? 순진한 소리 좀 하지 마라. 어? 사돈될 집에서 아는 사람 없는 찌질한 집안이라고 흉봐. 그래서 그런데 너 그날 네 직원들이나 친구들 좀 데리고 와라. 한 20명 정도만. 너 발 넓지 않니? 어려서부터 일해서. 너 이번에 나 도와주면 그동안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들 다 없던 일로 해줄게. 어? 너도 아파 보니 알겠지? 가족이 제일이다. 우리 이 김에 서로 도움 좀 주자. 어? 내가 너 이번 부탁 들어주면 절대로 그 은혜 안 잊을게. 이렇게 저자세로 나오는 시어머니는 처음이었어요. 얼마나 사돈되는 집에 꼬투리 잡히기 싫었으면 나한테 와서까지 이런 부탁을 할까 싶었어요. 요새는 하객을 고용할 수 있다고 대역 아르바이트를 알려드렸는데도 그런 거 다 티난다고 어떻게든 조금 연이 있는 사람을 불러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시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이 상황에서 그 부탁을 들어줄 이유는 없잖아요. 당장 잠깐 병원 주변을 산책하는 걸로도 진이 다 빠지는데. 하지만 제가 아무리 제 몸 상태에 대해 설명을 하고 못 가겠다고 말을 해도 시어머니는 당장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제게 부탁을 하셨어요. 대화가 조금만 길어져도 힘이 빠지는 저는 끝내 그럼 사람들 데리고 갈 수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라고 말을 했고 시어머니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세상 밝게 웃으시면서 그럼 그날 오는 걸로 안다. 라는 말을 하신 뒤에 미련 없이 병실을 떠나셨어요. 참, 같은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기분 뭔지 아시려나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도련님의 결혼식 날 저는 당연히 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방사선 치료도 잡혀 있는 날이었고 도저히 몸이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께 갈 수 있다면 연락을 드리기로 했고 제가 연락을 안 함으로써 시어머니도 결과를 예상하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누굴 걱정할 처지가 아니잖아요. 당장 내 몸 하나 걱정하는 것도 버거웠는데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가기 전에 못 간다고 아예 확정지어서 연락을 드릴까라고 고민을 하는 제 모습이 참 어이가 없고 한심하더라고요. 근데 그 고민이 괜한 고민은 아니었다는 걸 그날 늦은 오후에 알게 됐어요. 방사선 치료가 끝나고 병실로 왔을 때 와 계셨던 어머니께서는 ATM기를 쓸 일이 있어서 잠깐 외출을 하셨거든요. 진통제를 맞고 혼자 누워 있는데 그때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아주 고운 한복을 입은 사람이 제 앞으로 다가오는 게 살며시 보였어요. 솔직히 저는 그때 꿈인 줄 알았습니다. 보통 병원에 화려하고 나풀나풀한 한복은 잘 안 입고 오잖아요. 하지만 그건 꿈이 아니라 악몽이었어요. 그건 혼주 한복을 입고 결혼식이 끝난 뒤 바로 제게 달려온 시어머니였어요. 제가 눈을 뜨고 뭐라 말을 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우락부락한 손을 제게 뻗어서 제가 입은 환자복을 쥐어들었어요. 네, 제 멱살을 잡으신 거죠.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세요? 이거 놓으세요. 네가 또 나를 물먹여? 내가 우리 집 앞으로 온 하객들을 보고 얼굴이 화끈거려서 혼났어. 왜? 네가 건방지게 우리 집안 무시하니까 새로 가족되는 네 동서도 우리 집 무시하게 만들려고 작정을 했니? 아, 제가 갈 수 있으면 연락드린다고 했는데 못 가서 연락 안 드렸잖아요. 왜 또 혼자서 지레짐작하고 착각해서 남 탓을 하세요? 말장난하지 마. 내가 뭐 모를 줄 알아? 너 나 망신시키려고 작정하고 아우 이게 누구야? 안 놔? 순간 물의 배처럼 제 멱살을 잡고 흔들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꽥꽥 지르더니 머리가 잡혀서 뒤로 넘어갔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붙들고 있던 시어머니 한복 소매가 두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뜯어지고 말았죠. 망연자실해서 한 손에 한복 소매 들고 멍하니 있는데
제게서 시어머니를 떼어놓은 건 다름 아닌 저희 친정 어머니셨어요. 제가 놀라서 엄마 하고 부르고 시어머니도 당장 놓으라고 짐승 마냥 소리를 지르는데 저희 어머니는 전혀 괴념치 않으시고 잡은 시어머니의 머리를 붕붕 흔들면서 고함을 치셨어요. 이 미친 게 감히 내 딸을 괴롭혀? 너 날 잘 만났다. 내가 너 벼르고 있었는데 아주 한복도 곱게 차려입고 잘 왔어. 아, 이 머리 놓으라고. 아이고, 나 죽어. 그래, 오늘 한번 죽어보자고. 어? 멍청하고 무식한 게 자랑이냐? 인성이 개차반난 게 자랑이야? 뭐 잘났다고 여기까지 기어들어와서 네 찌질한 아들 결혼식 안 왔다고 내 딸을 잡어. 네 아들이 찌질하고 네 집안이 손님도 없을 정도로 사회성 밥 말아먹은 게 내 딸 탓이냐? 감히 어디서 내 딸 탓을 해? 어머니는 거의 무아지경의 경지에 오르신 것 같았습니다. 평생 쌍욕 한 번 하신 적 없이 고요한 시골 마을에서 사신 분이 눈에 불이 화르륵 붙어서 어머니 몸집에 배는 되는 시어머니를 두 손으로 잡고 휘둘렀어요. 너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네 딸 앞날 내가 아주 지옥으로 만들어 줄 거야. 당신이랑 가족으로 묶였던 지난날이 생지옥이었어. 착각하지 마. 네가 내 시어머니나 되니까 내가 어른 대접해주고 상대해줬지. 며느리 자리 반납할 테니까 이제 나한테 어른 대접, 아니 인간 대접도 바라지 마세요. 김순영 씨, 꽥꽥 지르는 목소리 들어보니까 식당에서 다른 고기 안 쓰고 그쪽 비계살 쓰면 되겠어? 어머니의 행동에 용기를 얻은 저는 눈이 돌아가고 있는 시어머니 앞에서 당당하게 며느리 자리를 반납하겠다는 선언을 했고 바로 간호사 콜을 불러서 안전요원에게 시어머니를 인계했습니다. 암투병 환자 병실에 쳐들어와서 난동을 부렸다고 말이죠. 시어머니가 쫓겨난 후에도 한동안 진정을 못하시던 어머니는 아직 열기가 어린 눈으로 저를 한참 보시다가 시어머니가 멱살을 잡아 찢어진 환자복 옷깃을 여며주셨어요. 그리고 숨을 꼭꼭 쉬면서 눈물을 흘리셨고요. 아이고, 우리 지민이, 우리 착한 딸 지민이 엄마가 미안하다. 어? 그냥 처음부터 이 결혼 반대했으면 네가 이런 꼴 볼 일도 없었을 텐데. 엄마가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아요? 왜 엄마 탓을 해요? 아니야. 엄마면 알아야지. 엄마면 우리 딸 지켜줬어야지. 아휴, 불쌍한 우리 딸.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이제는 꼭 우리 딸 지켜줄게. 저와 어머니는 한동안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그 전에 맞은 진통제 영향인지 아니면 어머니께서 따뜻한 품으로 품어주셔서인지 정말 찰나였지만 그 순간에는 몸의 아픔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감동을 느끼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분위기가 쨍그랑 깨져버렸어요. 어머니가 쫓겨나고 나니 이제는 아들이 찾아오더군요. 남편이 거의 몇 주 만에 병원에 온 겁니다. 근데 그 폼이 딱 오랜만에 문병을 온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딱딱하게 굳어서 야차 같은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아시겠죠? 또 지엄마한테 말을 듣고 따지러 행차를 하신 거죠. 무서운 기세로 병실로 들어온 남편에게 어머니는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치셨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그 여자한테 무슨 일 있었냐고 못 들었나? 들었어요. 저도 들어서 온 겁니다. 할 말 있어서. 어떻게? 네가 며느리냐? 어떻게 우리 엄마를 네 엄마랑 편먹고 폭행을 해? 제정신이야? 생각이란 걸 좀 해봐라. 네 엄마가 어디 나랑 우리 엄마 힘에 당할 몸이니? 그 말을 정말 믿어? 멍청한 거야? 아니면 저 세상 고집인 거냐? 너 말 함부로 하지 마. 지금 네 시어머니 얘기하는 거야. 누구 시어머니? 나 이제 시어머니 없어. 네 엄마가 말 끝까지 다 안전해 주시든 나 며느리 자리 반납했어. 이제 너랑 나 뭣도 아니니까 찾아올 필요도 없어. 뭐? 이제 와서 이혼을 통보한다고? 누가 그렇게 나오면 당황할 줄 알아?
나도 너 싫어. 진짜 우리 엄마가 말했을 때 너 같은 거랑 아예 헤어졌어야 했는데. 그래, 왜 너 같은 마마보이가 엄마 말을 안 들어서 날 더 힘들게 했니? 더 빨리 헤어졌으면 내가 덜 힘들었을 텐데. 진짜 도움이 안 된다 너. 참 정 떨어지게 말하네. 장모님, 아니 아줌마, 따님 교육 기똥차게 시키셨네요. 그래, 네 엄마도 네 교육을 지가 파는 돼지만도 못하게 했다고 전해드려. 나갈 때 문 꼭 닫고 나가고. 남편은 우락부락해진 표정으로 당장 건드리면 무슨 사단이 날 것처럼 분노하더군요. 저와 저희 어머니를 한 번씩 노려보고 뒤돌아 나가려고 하길래 저는 순간 시어머니가 쫓겨나가느라 챙기지 못했던 한복 소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 하고 남편을 불러세웠고 다시 뒤돌아서 저를 보는 면상으로 한복 소매를 던졌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네 엄마 거니까 가져가서 눈물을 닦든 콧물을 닦든 해라. 유예 기간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저는 암투병과 함께 이혼 절차를 받아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투병을 하고 있었기에 제가 투병 중에 보인 전 남편의 배우자로서의 태만이나 시어머니의 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모을 수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저희는 합의 이혼을 하게 됐고 딸에 대한 양육권도 나누게 됐어요. 분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인간과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고 해방이 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항암 치료를 받는 원동력이 생기더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 상상도 못할 소식이 들려왔어요. 전 남편 측에서 딸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보내온 겁니다. 아니, 그렇게 끝까지 내 딸은 포기 못한다고 눈에 불을 켰던 인간이 왜 이제 와서 아이에게 2번이나 상처를 주나 싶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내막은 기가 막히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는 전 남편이 일을 하던 도중 이삿짐 트럭과 건물 사이에 끼게 되는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목숨은 건졌지만 비극적이게도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한다는 하반신 마비가 된 겁니다. 몸이 불편해진 전 남편은 딸이 본인에게 와 있는 동안은 계속 시댁에 맡겼고 딸을 전 남편 대신 봐주던 시부모님이 더 이상 못하겠다고 포기를 하신 거예요. 더 이상 방법이 없던 전 남편은 양육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선택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혼하고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원했던 딸에 대한 단독 양육권을 얻게 됐습니다. 다행히 딸이 완전히 제게 왔을 때 저는 더 이상 병원 신세가 아니라 집에서 병원을 오고 가면서 막바지 치료를 받고 있었기에 딸을 동생이나 어머니에게 보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께서는 집에 와서 저와 딸을 돌봐주셨어요. 마치 지켜주겠다고 어머니 스스로 말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날 때 등대가 희망이다. 우리가 희망을 선택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게 등대는 제 곁을 지켜줬던 가족들과 소중한 제 직원들이었고 그들이 있었기에 저는 모든 고통 속에서도 일말의 고민도 없이 희망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저는 이제 막바지 항암 치료를 앞두고 있어요. 물론 완치 판정이 완전히 나기 전까지는 샵도 나가지 못하고 안정을 취해야 하지만 그래도 머리도 부슬부슬하게 나기 시작했고 체력도 간간히 수영을 시작하면서 좋아졌어요. 근데 앞으로도 짧은 머리를 고수할 것 같아요. 솔직히 너무 편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완치라는 2글자를 의사 선생님에게 듣기 전까지는 절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준 희망을 놓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지나온 고통 속에서 아직 헤매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부디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인생은 너무나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살아보지 않으면 그 가능성을 꽃피우지도 또 일상의 행복도 누리지 못하니까 말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 이 가을날 건강하시고 또 희망을 놓지 않길 바랍니다.